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1504년 음력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삼경.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의 시각입니다. 창경궁의 복도를 피 묻은 장칼을 든 남자가 걸어옵니다.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만신창이가 된 이복 동생 2명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 성종의 후궁 둘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시신을 토막낸 직후였습니다. 그 남자가 향한 곳은 할머니의 침전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가 내뱉은 말,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한 문장은 그날 밤의 비명과 핏빛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이길래 손자인 왕이 장칼을 들고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손자의 아버지인 성종이라는 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아들에게 칼끝을 받은 여인, 왕을 만든 여인이 동시에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인수대비, 본명 한씨. 1437년에 태어나 1504년에 죽었으니 67년의 생애입니다.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4대의 왕을 거치며 조선 왕실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극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입체적입니다. 지금부터 47년의 시간을 추적합니다. 14세 소녀가 왕세자빈이 되는 순간부터 68세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머리를 부딪혀 맞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인수대비는 결국 왕을 만든 여인이었을까요?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었을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이 내린 결론을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500년 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던 이 여인의 저울에 여러분의 한 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갈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인수대비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 사극에서 수없이 반복된 이 한 줄짜리 이미지는 그녀의 67년 인생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해버립니다. 최시라, 전인화, 서이숙 시대를 넘어 쟁쟁한 배우들이 연기한 인수대비는 하나같이 냉혹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여인으로 그려졌습니다. 1998년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에서 최시라가 연기한 인수대비는 일개 군부인 시절부터 왕비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가족이라도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냉혹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3년 뒤 같은 작가 정하연이 쓴 JTBC 인수대비에서는 같은 최시라가 비교적 인간적이고 고뇌하는 인수대비를 연기했습니다. 같은 배우, 같은 작가가 같은 인물을 완전히 다르게 그린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수대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실록과 학술 기록이 전하는 인수대비의 또 다른 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상을 뒤엎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조선 최고의 여성 지식인이었습니다. 유교의 사서오경을 줄줄 읽었고 한문에 능통했으며 놀랍게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까지 읽고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법보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유교의 사서경전과 한역경전을 줄줄 꿰 정도로 한문에 능통했고 불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할 정도로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왕비나 세자빈들 중 한자를 못 읽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교육용 교재조차 드물었던 15세기에 불경 원전을 독해하고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대로 치면 고대 라틴어와 그리스어 원전을 동시에 읽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 여인은 조선 최초의 한글 여성 교육서를 썼습니다. 1475년에 편찬한 내훈내후는 중국의 연려전, 소학, 여교, 명감에서 핵심을 뽑아 3권 사책으로 엮은 것인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책이 조선시대 여성상을 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무위키의 내훈 항목은 이 책을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여성 교육서라고 소개합니다. 유교 경전을 한문으로 읽을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여인이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을 위해 한글로 교육서를 편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선택입니다. 셋째, 이 여인의 집안 배경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서원부원군 한확, 청주 한씨 가문이 거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모들의 행적입니다. 인수대비의 큰고모 강해장숙여비 한씨는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고 막내 고모 공신부인 한씨 이름은 한계라는 명나라 선덕제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큰 고모는 영락제의 후궁으로 생전 여비여비에 봉해졌고 사후에는 강의 장숙이라는 시호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영락제와 선덕제,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두 황제가 인수대비의 고모 부인 셈입니다. 위키백과의 여비 한씨 항목은 그녀를 고려 말 조선 초기 사람으로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이라고 소개하며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빈 인수대비 한씨의 고모라고 명시합니다. 한편 인수대비 자신은 조선 세조의 장남과 혼인했고 둘째 언니는 세종의 서차남 계양군에게 시집갔으며 남동생 한칠에는 정의공주의 차녀와 혼인했습니다. 조선 왕실과 명나라 황실 양쪽에 사돈을 둔 집안, 15세기 동아시아에서 이 정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가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한 집안의 고모가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고 다른 고모가 중국 주석의 부인이며 본인은 한국 대통령의 며느리인 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세조는 이 며느리를 각별히 인정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항상 효부효부라 칭찬하였으며 효부라는 도장까지 하사하였다. 왕이 며느리에게 별도의 도장을 만들어 내린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공식적인 인증에 가깝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뒤 수많은 반대파를 숙청하던 시기에 며느리에게만은 이런 신뢰를 보였다는 점은 인수대비의 처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악독한 시어머니 한 줄로 요약되는 여인의 실제 프로필입니다. 물론 이 화려한 배경이 곧 그녀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에게 붙은 단순한 꼬리표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는지 그 첫 번째 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 14세의 소녀 한씨가 수양대군의 맏아들 도원군과 혼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생이 결혼한 겁니다. 혼인 이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1454년에 장남 월산대군, 1456년에 장녀 명숙공주, 1457년에 차남 자을산군, 그리고 1455년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고 한씨는 왕세자빈이 됩니다. 궁궐에 들어온 지 5년, 10대 후반의 젊은 세자빈은 시아버지 세조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안정된 위치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교평론에 따르면 이 무렵부터 인수대비는 세조의 불경 언해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세조는 많은 불경을 언해하면서 작업에 여성을 참여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인수대비는 이 과정에서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갑니다. 훗날 산스크리트어까지 읽게 되는 학문적 기반이 이때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1457년 세조 3년에 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만 18세, 한국 나이로 20세였습니다. 나무위키 의경세자 항목은 그의 사망 장소를 한성부 경복궁 자선당 정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인은 갑작스러운 질병, 한씨의 나이는 만 20세, 한국 나이 21세, 지금이면 대학교 3학년인 나이에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 그리고 겨우 몇 개월 된 갓난아이를 아는 채 과부가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21세의 남편을 잃고 새아이를 아는 채 시가에서 나와야 했다면 12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 죽음에는 당시부터 불길한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1457년은 단종이 영월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해이기도 합니다.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업보가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풍설이 나돌았습니다. 법보신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버지인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업보를 받은 것이라는 풍설도 난무했다. 남편이 죽자 세자 자리는 시동생 해양대군에게 넘어갔고 한씨는 수빈이라는 호칭만 남긴 채 궐 밖으로 나갑니다. 왕실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겁니다. 법보신문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과부가 된 인수대비는 세조와 정의왕후의 만류에도 궐을 떠났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만이 권력의 중심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치열하게 자신과 아들들을 연마해 나갔다. 이 한 문장 속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공백기입니다. 실록에도 야사에도 한씨의 궐박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드뭅니다. 그러나 그 12년의 결과물은 분명합니다. 산스크리트어까지 읽는 학식, 유교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
여성 교육서를 집필할 수 있는 지적 역량, 그리고 두 아들을 왕실에 어울리는 인물로 키워낸 교육, 이 모든 것이 궐밖의 침묵 속에서 축적되었습니다. 21세의 과부가 33세의 왕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12년의 공백은 사실 공백이 아니라 준비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468년 시동생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종은 만 19세로 즉위한 뒤 재위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469년 11월의 일입니다. 너무나 짧은 치세였습니다. 이 순간이 인수대비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예종에게는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지만 나이가 겨우 4살이었습니다. 또한 인수대비의 장남 월산대군은 이때 15세로 예종의 적자보다 훨씬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예종이 죽던 바로 그날 한명회와 신숙주 등 중신들을 불러 후사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 월산대군이 아니라 둘째 자을산군이었을까요? 나무위키 월산대군 항목은 이 결정의 배경을 꽤 상세하게 다룹니다. 월산대군은 병약해 국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명목으로 본인 대신 한명회의 사위인 동생 자을산군 이 대비의 지명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월산대군도 전공신의 3번이나 오른 훈구공신 중에 공신 박중선의 사위였지만 한명회에 비할 바는 못됐다고 기록합니다. 한명회, 이 이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설계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셋째 딸이 예종의 왕비였지만 일찍 죽었고 막내 사위가 바로 자을산군이었습니다. 한명회로서는 외손자 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을산군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권력 유지의 최선이었습니다. 정의왕후 역시 자을산군이 아직 13세로 어렸기에 자신의 수렴청정 기간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인수대비 자신이었습니다. 법보신문에 따르면 정의왕후는 중신들의 섭정 요구에 자신보다 인수대비가 더욱 적합하다며 사양했을 정도로 며느리 인수대비의 뛰어난 면모를 대단히 신뢰하고 존중했다. 실제로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긴 했지만 아들 성종 뒤에는 인수대비의 학식과 정치적 판단력이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왕후는 혹시 모를 후환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나무위키 월산대군 항목에 따르면 자성대왕 대비는 예종의 적장자인 제한대군을 세종의 칠남평원대군의 양자로 입적시켜 혹시 모를 후환을 없앴다. 멀쩡한 친손자를 남의 양자로 보내는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성종의 정통성을 확보해준 것입니다. 1469년 13세의 자을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합니다. 21세의 과부가 되어 궐 밖으로 나갔던 여인이 12년 만에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궐 안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비록 왕의 아내가 되지는 못했지만 왕의 어머니가 되어 인수왕비 이후 인수왕 대비로 봉해집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지 못한 맏아들 월산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인수대비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월산대군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위키는 그의 이후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절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일생을 보내면서 왕권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 간호들에게조차 배경을 믿고 행패를 부려 빌미를 주지 않게 철저히 단속했다. 35년의 짧은 삶이긴 했지만 왕의 유일한 친형제로서 왕실의 사교 모임에 대부분 참석했음에도 그 흔한 술김에 말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 성종과 월산대군의 우애는 후대에까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정조는 일성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월산대군은 지위가 태백이나 중홍보다도 존귀하고 주옥 같은 시문과 필체가 강호의 풍월 사이에 고상한 운치가 넘쳐 흘렀는데 아조의 훌륭한 종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월산대군이 가장 으뜸이었다. 그리고 영조 때의 기록에는 인수대비와 시어머니인 해왕 대비 예종의 왕비가 월산대군을 두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1488년 월산대군은 병으로 와병합니다. 인수대비도 이 무렵 몸이 아파 장남 월산대군의 집으로 피접을 왔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병구안을 하다가 본인의 병이 더 깊어져 1489년 만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수대비 나이 52세, 남편에 이어 장남까지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갑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성종의 결혼사입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공해왕후 한씨입니다. 한명회의 딸이죠. 그런데 공해왕후에게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장순왕후. 이 언니는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에게 시집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명회의 두 딸이 세조의 두 아들에게 시집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모두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장순왕후는 만 16세, 공해왕후는 만 18세에 사망했습니다. 농민신문에 실린 신병주 교수 칼럼에 따르면
공해왕후는 한명회의 딸로 언니 장순왕후에 이어 두 번째로 왕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에게 시집간 한명회의 두 딸이 모두 요절,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도 20세의 요절, 차남인 예종도 19세의 요절. 이 이딸은 죽음은 당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업보라는 소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쨌든 공해왕후가 1474년에 세상을 떠난 뒤 성종은 새 왕비를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인물이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은 조선 역대 왕 중 왕비와 후궁의 수가 가장 많은 왕이었습니다. 나무위키 성종 항목에 따르면 3명의 왕비에 12명의 후궁, 그 사이에서 16남 12녀를 두었습니다. 그 두 번째 왕비가 윤씨였습니다. 1473년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어 수기에 봉해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1476년에 왕비로 책봉됩니다. 같은 해 세자 융 훗날에 연산군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정말 패비의 이유였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실록위키 윤씨 폐사 항목은 패비의 배경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윤씨의 죄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합니다. 음조의 공은 없고 투기하는 마음만 가진 일, 몰래 독약인 비상을 품고서 궁인을 해치고자 한 일, 무자하게 하는 일이나 반신불수가 되게 하려는 일, 사람을 해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발각된 일, 여기에 더해 엄소용과 정소용이 서로 통하여 윤씨를 해치려고 모의한 내용의 언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권씨의 집에 던져넣은 일까지. 나무위키 패비 윤씨 항목에도 성종실록에는 중전이 독사를 하기 위해 독이 든 곶감을 은닉했다는 등의 왕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기록이 과연 공정했는지는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비된 뒤의 기록은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것이고 윤씨 본인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독약 은닉, 저주 행위 등의 혐의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1477년 성종은 정승들과 주요 대신들을 빈청에 모이게 합니다. 실록위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왕 대비 정의왕후의 한글 의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중궁의 잘못된 행실과 투기, 비상 은닉 등으로 국모의 채모를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패비 논의가 시작됩니다. 많은 신하의 반대가 있었지만 성종은 1479년 6월에 윤씨를 패비시켜 사가로 내쫓았다. 성종실록 10년 6월 2일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국모이자 원자의 생모를 어떻게 함부로 폐위하느냐며 신하들이 말렸다는 기록이 나무위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밀어붙입니다. 패비된 윤씨는 사가로 쫓겨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패비된 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그녀는 전에 행한 일들을 뉘우치고 부덕을 쌓는 등 근신하였다. 3년이 흐릅니다. 1482년 세자가 점점 성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실록위키는 이때의 갈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482년 8월에 기근이 들어 물가가 오르자 윤씨가 굶어 죽을 것을 우려하는 많은 신하가 윤씨를 별궁에 안치하여 굶어 죽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종은 결코 자신의 처사에 대해 후퇴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강요하는 대간들을 처벌하였다. 그리고 정의왕후와 소해왕후인 수대비는 여전히 패비를 혐오했고 왕의 후궁들인 수계 엄씨, 수경정씨는 패비를 더욱 모함하였다.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사약을 내립니다. 실록위키의 기록입니다. 훗날 있을지도 모를 화, 즉 패비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보복을 미리 대비한다는 명분에서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사약의 명분 자체가 미래의 보복 예방이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어머니의 원한을 풀려 할 것이라는 예측, 그 예측이 22년 뒤 갑자사화로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인수대비는 이 결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소해왕후는 정의왕후, 성종과 함께 며느리 윤씨를 패비하고 사사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만 그것이 순수한 권력욕이었는지 왕실의 안정을 위한 냉혹한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내운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는지 그 해석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립니다. 이 결정이 22년 뒤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전에 인수대비라는 인물의 가장 흥미로운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훈을 쓴 여인이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렸다. 이건 모순일까요? 일관성일까요? 인수대비가 1475년에 펴낸 내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이를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고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가르침, 체벌, 추방. 이 세 단계를 읽고 나서 패비 윤씨 사건을 돌아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순서가 적용되었습니다. 1477년 경고빈으로 강등 위기, 1479년 추방 패비,
1482년 최종 처분사사. 가르치고 벌을 주고 쫓아내고 끝내 죽인 겁니다. 이것을 냉혹하다고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신념에 철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 원칙은 활자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행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불경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할 정도의 불심이 왜 자비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인수대비는 내훈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치관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목숨을 걸고 불교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왕비들이 불교를 조용한 개인 신앙으로 지켰다면 인수대비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불교를 수호하려 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 따르면 인수대비는 유교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불교에 심취하였다. 그녀는 선대 왕과 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자신의 사제를 털어 불경을 간행하고 불교 의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보신문에 따르면 성종 재위 기간 동안 인수대비는 신하들과 4차례의 격렬한 불교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성종 8년 봉선사에서 금자로 사경하는 것을 신하들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됩니다. 인수대비는 직접 입장문을 냅니다. 본인의 사경은 상황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요 사적인 행위이니 국가와 관계없다. 불교가 허망하다지만 예부터 있어 왔으며 이는 수륙제를 지내고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남편의 죽음을 직접 모시지 못한 아픔까지 꺼내며 감정적 호소를 더합니다. 선왕을 위한 불사라는 명분 앞에서 아들 성종이 거절하면 불효자가 되는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종 11년 원각사 본존불이 돌아섰다는 소문에서 촉발됩니다. 월산대군이 원각사를 참배한 것을 신하들이 비난하자 인수대비가 이는 내가 시킨 일이며 불사를 좋아하는 나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 가슴이 아프다는 언설을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선왕의 명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에 비하면 불사를 날마다 해도 흡족하지가 않다고 못 박습니다. 세 번째는 성종 15년 안양사 불사건. 네 번째이자 가장 격렬했던 것은 성종 23년 1492년의 도첩제 폐지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넷은 이 논쟁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92년 성종 23 도첩제 폐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인수대비는 도첩이 없는 승려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승려가 되면 놀고 먹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진단했습니다. 도첩 없는 승려가 늘어 군역에 지장이 생기자 유학자들이 도첩제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때 인수대비는 무려 3차례에 걸쳐 반대 언서를 공표합니다. 군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려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며 중국은 조선보다 불교를 더 숭상하지만 오랑캐를 잘 막아내고 있다. 군역이라는 유학자들의 논리를 유학자들의 프레임으로 반박한 겁니다. 거기에 승려가 산중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용적 논거까지 덧붙입니다. 법보신문은 이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신하들은 인수대비의 불교 정책 관여를 개인의 신앙을 넘어선 여성의 정치 참여로 받아들이고 암탉의 도 넘은 간섭이라고 비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조선의 대비가 조정 신하들에게 암탉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논쟁 덕분에 조선 전기의 불교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교 교육서를 쓰면서 불교를 목숨 걸고 지킨 여인, 며느리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불심에 대해서는 조정 전체와 맞서 싸운 여인. 법보신문은 이 모순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비로움보다 철저함이 인자함보다는 냉혹했던 그녀의 성품이 불교적 가르침과는 적지 않은 괴리감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긴 세월 온갖 풍파에 시달렸던 위태로운 삶의 궤적일지도 모른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축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1494년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자 융이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입니다. 인수대비는 이때 58세 인수대왕 대비로 봉해집니다. 연산군 즉위 초기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무위키 월산대군 항목에 따르면 연산군은 월산대군이 국가에 공로가 있으므로 다른 대군에 비할 수 없으니 나뭇갓을 도로 주라고 말하는 등 큰아버지의 유족을 후대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 때는 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편에 섰습니다.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록이 발견되자 세조의 맏며느리인 인수대비와 세조의 증손자인 연산군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직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1년 3월 16일의 기록입니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충격. 왕이 수라를 거부한다는 것은 실록에서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극도의 감정적 동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죽음에 자신의 할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숨겨온 친모의 죽음, 거기에 할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아버지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충격. 이후 9년이 흐릅니다. 1495년부터 1504년까지 이 9년 동안 연산군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실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그가 1497년에 어머니의 묘를 개장하고 효사라는 묘호를 추봉했다고 기록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의 복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504년 3월 20일 밤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의 시작입니다. 이 밤에 벌어진 일을 법보신문이 기록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이복 동생 이항과 이봉을 한밤중에 잡아와 곤장 80대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창경궁으로 끌고 옵니다. 대궐들에는 아버지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엄씨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위키 귀인 정씨 항목에 따르면 정씨의 이름은 금이 1504년 4월 14일 창경궁 뜰에서 사망합니다. 연산군은 두 이복 동생에게 명합니다. 이 죄인들을 치라. 법보신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3경이 넘어 주위가 어두웠기에 이항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쳤고 이봉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실록의 다음 문장. 마침내 참혹한 짓을 하여 두 아들의 눈앞에서 두 어머니를 죽이고 시신을 젖으로 만들어 산과 들에 뿌렸다. 이 참극 직후 장칼을 든 연산군이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 손에 칼, 다른 한 손에 이복 동생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68세의 할머니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법보신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군은 폭언을 일삼다 못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대비를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했다. 손자가 할머니를 이마로 박치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 원리는 충과 효인데 그중 효가 충보다 항상 상위에 있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대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조선의 이념적 구조입니다. 연산군은 그 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부수어버린 겁니다. 연산군의 보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사화 항목에 따르면 갑자사화에서는 239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피화하였고 사형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신은 20명, 삼사는 92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39명, 그중 절반 이상이 사형. 조선 조정의 핵심 인력이 한꺼번에 쓸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사화가 진행되던 중 연산군은 한글 사용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1504년 7월 도성의 연산군을 비방하는 한글 벽보가 붙자 국립한글박물관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한글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고 한글로 된 서적의 소장과 학습을 금지합니다. 할머니 인수대비가 한글로 내훈을 쓰고 한글 언서로 조정과 논쟁을 벌였던 그 문자가 손자에 의해 금지당한 것입니다. 1504년 4월 갑자사화가 진행되던 와중에 인수대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8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갑자사화가 진행되던 1504년 연산군 14월에 창경궁의 경춘전에서 사망하였다. 어떤 기록은 연산군의 박치기가 직접적 사인이라 전하고 어떤 기록은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라 말합니다. 법보신문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내가 끔찍한 폭군의 씨앗을 뿌렸구나. 인수대비는 깊이 탄식했을 것이다. 어미에 바르지 못한 성품이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해가 되리라는 판단으로 며느리를 폐비시켰으나 오히려 그 결단이 손자를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만드는 씨앗이 돼버렸다.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이 그 왕의 아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왕을 만든 여인의 결말이 왕에 의해 무너진 여인이 된 겁니다. 인수대비의 죽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마 인수대비의 정하연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대비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연산군을 폐위할 꿈을 꿀 수 없었어요. 조선 왕조의 이념은 충보다 효가 항상 우위에 있었으니까요. 대비가 살아있는 한
어떤 왕도 그 대비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정권은 갑자사화와 인수대비 사망 이후에 급격히 무너집니다.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할머니를 핍박해 죽게 했다는 것은 연산군에게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박원종 아니라 누구라도 뒤집어 엎었겠죠. 이 말을 뒷받침하는 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 12년 1506년 8월 23일 왕위에서 밀려나기 약 10일 전입니다. 연산군은 후원에서 나인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스스로 풀피리를 불며 읊조립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는 것, 그리고 두어줄 눈물을 흘린 뒤 곁에서 흐느끼는 장녹수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몰락을 예감한 왕의 독백입니다. 그리고 인수대비가 죽고 정확히 2년 5개월 뒤인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신수군입니다. 연산군의 처남이자 가장 가까운 측근인 그에게 반정 세력은 미리 속내를 떠봅니다. 김효록 속집에 실린 신수군의 대답은 권력 정치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매부를 패하고 사위를 세우는 것이니 나는 말할 수 없으므. 연산군의 비가 자신의 누이이고 다음 왕 진성대군의 전 왕비가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측근조차 양다리를 걸칠 정도로 연산군의 권력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정은 성공합니다. 실록은 그날의 풍경까지 생생하게 전합니다. 승지들은 바깥 동정을 살핀다고 핑계하고 차차 흩어져 모두 수채구멍으로 달아났는데 덜어는 실족하여 뒷간에 빠지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왕이 놀라 뛰어나와 승지의 손을 잡고 턱이 떨려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되고 2개월 뒤 병사합니다. 폐비된 장녹수와 전비 등은 군기시 앞에서 참수되었는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중 사람들이 다투어 기왓장과 돌멩이를 그들의 시신에 던지면서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이루었다. 인수대비가 만든 왕의 혈통이 인수대비의 죽음과 함께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조선 왕릉입니다. 이곳에 인수대비와 남편 덕종 추존된 의경세자의 무덤인 경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릉에는 조선 왕릉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 제목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유일한 여성상이 왕릉, 경릉. 조선 왕릉은 우상좌하, 즉 왕이 오른쪽 높은 자리에 왕비가 왼쪽 낮은 자리에 묻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릉만은 인수대비가 상위 자리에 덕종이 하위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우상좌하의 여자인 인수대비가 우상, 덕종이 좌하에 자리 잡았다. 남편은 세자 신분으로 죽었고 왕이 된 적이 없으며 사후에 아들 성종에 의해 추존되었을 뿐입니다. 반면 인수대비는 대비로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고 생전에 왕의 어머니로서 조선 왕실의 최고 여성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 위에 선 여인. 이 배치가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의 배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는 인수대비의 삶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수대비는 왕을 만든 여인이었을까요? 왕을 무너뜨린 여인이었을까요? 21세의 과부가 되어 궐 밖으로 나간 여인이 12년의 인고 끝에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효부도장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수렴청정은 나보다 며느리가 적합하다는 신뢰를 받고 맏아들 월산대군에게서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형제 우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여인입니다. 왕을 만든 여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패비하고 사약을 내린 그 결정은 22년 뒤 손자를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갑자사화의 239명 후궁들의 참혹한 죽음, 한글 금지령,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왕을 무너뜨린 여인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법보신문은 이 모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녀의 삶 속까지 스며들었다면, 그녀가 조금 더 자비로웠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조선 최고의 폭군 연산군도 그로 인한 무수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왕을 만드는 것과 왕을 무너뜨리는 것이 같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 권력을 쥐는 행위 자체가 그 권력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는 것. 인수대비의 67년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1504년 창경궁 경춘전에서 눈을 감은 인수대비는 서오릉의 경릉에 묻혔습니다. 남편보다 높은 자리에 14세 소녀에서 과부로, 과부에서 왕의 어머니로, 왕의 어머니에서 조선 최초의 한글 여성교육서를 쓴 지식인으로, 불교를 지키기 위해 조정 전체와 맞서 싸운 전사로,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냉혹한 시어머니로,
그리고 마침내 손자의 칼끝 앞에 선 할머니로 67년의 길 끝에서 이 여인의 삶은 승리였을까요? 패배였을까요? 그 답은 500년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그 답의 일부가 됩니다.